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바이오텍 대표를 맡고 있는 김송호라고 합니다. 오늘 그 팩코치를 통해서 클리닉스 제품에 관련돼서 이제 좀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도 계속들 들어오고 계신데 네, 보니까 이제 저희 팩코치 할 때 이제 뭐 화면을 끄고 계셔도 되고 켜고 계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뭐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본인의 그 아이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네, 화면을 켜시고 뭐 보여주셔도 되시고 어 제가 원격 진료를 해드릴 순 없지만 네 그냥 이렇게 보여주셔도 뭐 괜찮으시니까요. 네, 같이 뭐 편하게 네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하상희님, 네, 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네 전혀 그 화면 다 거의 안 켜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 안 켜신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일단은 먼저 제가 화면 공유 먼저 하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 공유 잘 보이시죠? 어, 너무 오랜만에 이제 소비자분, 그러니까 보호자분들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저는 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고 클리닉스 제품의 이제 어떻게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좀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음, 먼저 저는 네, 김성호라고 하고 수의 내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과 관련해서 이제 조교,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요. 이제 뭐 어떻게 정말 기회가 좋아서 이제 뭐 반려동물 식품, 반려동물 이제 개발하는 것들, 공장들 이런 쪽에서 또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반려동물 제품들 개발을 관여를 했었고요. 지금은 지바이오텍 대표를 맡고 있고 클리닉스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이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이제 아마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클리닉스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혹시 이제 뭐 또 안 사용하고 계신 분은 또 이제 또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좀 간단히 설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네, 좀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입장들 하고 계셔서 좀 이제 저희가 보통 수의사 세미나 할 때는 되게 이제 웨비나 형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리고 무겁게도 하고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지식들 나눔의 이제 깊이들이 좀 틀리니까 네 그렇긴 한데 보호자분들과 하는 세미나는 조금 이제 가볍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맨 끝에 이제 질문 받고 답하고 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들이나 뭐 있으시면 미리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하시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오늘 또 공기도 안 좋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면을 뭐 키셔도 되시고 끄셔도 되시고 네, 뭐 얼마든지 뭐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요. 네, 그거는 편하게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시장 이제 뭐 반려동물 뭐 이제 뭐 용품을 구입하러 가시던 아니면 전시회를 가시면은 아마 요즘은 웬만한 제품들은 다 이제 뭐 기능성 제품을 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뭐에 좋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들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눈에 좋다, 간에 좋다, 심장에 좋다, 어디 좋다. 솔직히 어떤 뭔가에 안 좋다는 거 없는 거는 이제 제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출시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클리닉스는 또 뭐냐? 라고 이제 하신다면은 클리닉스를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부터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뭔가 연구 중심의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효과 중심의 진짜로 그냥 단순히 마케팅의 광고적인 차원에서 뭐 조금 넣고 이거가 이렇게 효과 있어요 하고 하는 거가 아니라 진짜로 반려동물한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이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스라는 브랜드 명칭에서 아실 수 있듯이요. 클리닉스 그러니까 이제 병원입니다. 네. 네, 그 발음을 이제 K로
하긴 했지만, 네, 그 뜻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브랜드고요. 그래서 어떤 그 많은 연구들, 데이터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수의사들과 같이 했는 것들은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이것도 해주시고 테스트도 해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요.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뭐 이것들 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품들도 보실 수 있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제 거의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원내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장님들 이제 직접 모시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어떤 저희가 실험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마 인스타그램 보시면서 저랑 얘기 많이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여기에서 이제 뭐 질문하시면 답도 해드리고 관련돼서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은 저희가 수의사 세미나만 이제 해가지고 소비자들, 이제 보호자분들하고 특별히 이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로 같이 얘기를 나눌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그 보호자분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보호자분들 이런 식으로 또 궁금해하시구나 또 좀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그랬지만 뭐 사람 쪽이 반려동물보다 더 하죠. 이제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능성 식품, 건기식,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들 이런 것들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젊은이들도 관심 많아졌고 보호자분들도 관심 많아졌고, 이제 아마 본인들도 한두 개 정도 이상씩은 뭔가 건강과 관련된 보조제들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먹는 게 진짜 좋은 건가? 아니면 뭐가 정말 좋은 보조제인가? 라는 생각들은 충분히 해보실 것 같습니다. 이게 먹어서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보호자분들이 직접 이제 본인들 드시는 거 말고,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생각하고 반려동물 보조제를 생각했을 때, 클리닉스가 생각하는 부분들의 가장 이제 좋은 보조제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건 저희가 말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들이 충분히 나타나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보통은 제품을 개발을 하고 론칭하기까지 짧게는 보통 1년, 1년 반 정도, 보통은 한 2년 정도의 텀을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뭐 연구도 하고 논문도 보고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크랜베리 추출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크랜베리 뭐 이러면은 뭐 요로 쪽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제품이 우리는 크랜베리 100mg이 들었어요. 어떤 제품은 우리는 크랜베리가 500mg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보호자분들이나 다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함량이 많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 수많은 크랜베리들이 있습니다. 크랜베리가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보다도 더 있는데 저희가 일단 군으로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기에서도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찾는 어떤 거를 타겟으로 했을 때 그 원료들은 타겟으로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분석 성적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표 물질 기능성 물질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그거를 표준화해 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곳들. 네. 그런 것들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컨택을 하고요. 왜냐면은 저희 많이 해보면은 그냥 만약 예를 들어 그냥 크랜베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성분들의 개런티가 얼마나 되는지 성분 분석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제공해주지 못하는 데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제공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와 실험들이 또 가지고 있는 곳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지금 솔직히 여기서도 거의 가격 차이가 100배쯤 날 것 같아요. 몇 천 원부터 몇 십만 원짜리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또 그만큼의 또 밸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원료들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예로 이거는 뭐였냐면 이제 다음번에 뭐 이제 뭐 그 염증성 장염이나 할 때 뭐 그런 거에 같이 있지만 똑같은 원료를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300초에서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추출 자체를 저희가 뭐 이제 알코올 추출이냐 뭐 물로 추출했냐 저온 추출이냐 고온 추출이냐 그다음에 극성을 넣냐 뺐냐 어떤 다당체에 어떤 분해를 했냐에 따라서 다 결과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추출해서 장에서 염증을 일으켰을 때 이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쭉 본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효과가 하나도 없고 어떤 것들은 효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료를 내가 타겟으로 한 걸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이 원료를 되게 이만큼 썼어. 우리 많이 썼어. 아니면 뭐 이렇게 썼어. 이 효과 있어. 하는 거와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와 그걸 어떻게 추출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특히 천연 원료들이나 뭐 약도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고 먹는데 실제로는 거의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많아요. 특히 이제 지용성 관련된 이런 원료들 그다음에 이런 성분들은 흡수도 잘 안 돼서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오일에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 캡슐도 오일 베이스에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데 또 하나의 이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이제 뭐 오메가 지방산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강아지마다 뭐 이렇게 그 지방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대사하는 그 능력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가 이렇게 뭐 이제 효과 있고 하는 것들이 진짜 흡수가 돼? 해서 진짜 효과가 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뭐 이제 오일 베이스라는 거를 이제 제형을 바꿔서 이것들이 수용성으로 만든다든지 나노 입자로 만드는 어떤 입자들을 바꿔가지고 흡수율을 완전히 바꿔보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흡수율 테스트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선택한 원료들을 실험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대기업도 아니고 이 실험을 다 했다가는 파산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실험들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 또 이제 대학들 그리고 이걸 원료를 공급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실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카페나 저희는 글들 많이 보니까요. 거기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참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서 반려동물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기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그동안에 아마 보조제들도 많이 쓰시고 하시겠지만 클리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 수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려동물한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많이 애써 주시는 분들, 수고하신 분들이 같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반려동물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그리고 특별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솔직히 보면은 제가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영양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지만 이제 뭐 배운다 해도 막 이제 외국에 있는 오히려 그 뭐 유명 기업들의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쓰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로 뭔가를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같이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쭉 이제 클리닉스 제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이제 진짜 테마를 대해서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총
요번 같은 경우는 4개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첫 번째 테마로 반려동물 건강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동물 기본 중에서 유산균, 그러니까 장 건강, 그리고 항산화, 이제 활성산소에 대한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작년에 들으셨던 분은 뭐 유산균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이제 비슷하니까 뭐 또 들으시더라도 그냥 한번 리뷰해 보시는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생각하고요. 그 관련돼서 먼저 유산균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프로5A라는 유산균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 가면서 어떤 식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유산균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라고 아무튼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먼저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구나. 그 저희가 클리닉스 세미나 같은 경우는 완전 초보 세미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되게 반려동물 처음 키우시는 분 이런 분에게 이렇게 되게 좀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쪽은 아니고요. 약간 중상위급의 약간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또 수의사분들 하다 보니까 영어로 된 자료들도 많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최대한 한번 그 쉽게 풀어보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같이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유산균을 이제 다루려면은 이제 용어부터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자, 우리는 유산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나옵니다. 그럼 또 하다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도대체 다 무엇인고? 얘네들을 다 이제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더니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떠니 뭐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무슨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좀 먼저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강사님을 모시고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같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미생물이란 뜻인데요. 장내에서 유익하게 작용하는 미생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몸에 좋은 유익균과 몸에 나쁜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유익균의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 몸도 건강해지겠죠. 유익균은 유산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를 모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트와 청국장, 김치 등 식품에서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물질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잘 소화되지 않는 물질들인데요. 이것들이 대장에 가면 발효가 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증식을 돕는 먹이가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양파, 마늘, 치커리, 미역 등 우리가 자주 먹는 섬유질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속에 사는 유익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성분을 가리킵니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를 아셨나요? 자, 명강의를 들으셨죠? 네.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정의를 조금 한번 보신 거를 한번 이제 정리해 봐 드리면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세균을 인데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을 말을 하고 그러면 유산균은 뭐야? 그러면은 유산은 젖산, 락틱 애시드를 생산하는 균인데 대부분 우리 몸에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거의 섞어서 쓰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안에는 뭐 유산균도 있지만 뭐 고초균도 있고 효모균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유익한 균이잖아요. 살아있는.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 외에 다른 균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유산균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넓은 개념이면 유산균은 그거보다는 아래에 속해 있긴 하지만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거의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강의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 뭐 거의 혼용해서 쓸 것 같은데요. 쓰는데요. 이제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 균들이 그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서 대사되고 나는 것들이 단세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장의 점막 세포에 영양분도 되고, 그다음에 간이나 이런 쪽에 가서 혈중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낮출 수 있고, 뇌 쪽에 가서 작용하고 염증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작용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먹이가 되는 부분들 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아까 이제 설명해 봤던 대로 프리바이오틱스고 프로바이오틱스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대사산물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을 배양을 해요. 그러고 되게 가혹 조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혹 조건 안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들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보통 동결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균체와 플러스 얘네가 만든 대사산물들이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보통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 물론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렇게 만드는 거 뭐 틴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이제 어떤 결합을 붙여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일단은 아까 말한 살아있는 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전체 이제 생태계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마이크로 미생물과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몸에 이제 미생물의 생태계를 말하는데, 자,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95% 이상은 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이제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장내 미생물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 예로 이제 이런 네이처지에 실었던 실험인데, 이제 똑같은 무균의 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애한테 쌍둥이인데 한 애는 비만인 애, 한 애는 마른 애에 장내 세균총을 이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비만인 애의 쌍둥이 중에 비만인 애의 세균총, 마른 애의 세균총을 넣었을 때 얘는 비만인 애가 나오고 날씬한 애가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현재 나오는 이런 표현의 이런 것들이 장의 세균총의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관련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라는 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고요. 특별히 최근에는 그 이제 노인성 관련돼서 특히 인지기능 관련된 거 뭐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쪽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유산균이나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의 백그라운드는 겉브레이스, 그래서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장의 내 세균총이 뇌의 기능들, 그리고 뇌가 또 장의 기능들을 이제 같이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아마 요즘에 그 기사들 보면 가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 이제 분변 이식, 만약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제 늙은 쥐한테 젊은 쥐의 대변을 이식을 해줬어요. 이식을 했을 때 얘네들이 그 뇌의 어떤 미로 탈출하는 시간도 훨씬 짧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뇌 염증, 그 다음에 어떤 기억력 이런 것들의 이제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들이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변 이식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요, 시장이 아까 굉장히 뭐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 중에 압도적인 1위는 홍삼 제품입니다. 네, 뭐 그래서 역시 정 관장은 돈을 많이 벌겠구나. 혹시 여기 정 관장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정 관장은 정말 정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홍삼 제품들 1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오메가3,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뭐 좀 낮았어요, 순위가. 근데 최근에는 유산균과 관련된 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건기식 시장에서 이제는 부동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그러세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유산균 하나씩은 다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그래, 유산균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데, 그러면은 자, 내가 유산균을 한번 뭐 프로바이오틱스 뭘 먹겠다고 한번 쳐볼까요? 그 이제 인터넷에 딱 치면은 수도 없는 많은 유산균들이 제품들이 나옵니다. 정말 뭐가 이렇게 많냐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다 물어봐도 뭐 약사가 소개하는 유산균, 의사가 소개하는 유산균, 무슨 유산균이 쫙 나옵니다. 오,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뭐 그렇죠. 그리고 반려동물 카페에서도 보면 유산균 관련돼서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데 이 유산균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유산균 뭐가 좋을까? 뭐 이제 추천해 주세요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논문 관련돼서 유산균 관련 논문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유산균의 뭐 새로운 기술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 유산균은 좋고요, 저 유산균은 안 좋고요, 이 그 기술은 좋고요, 저 기술이 좋고요 하는 거는 완전 난센스입니다. 그쵸? 왜냐면 이 많은 것들이 부분들이 있고, 솔직히 제가 뭘 좋다고 하면 충분히 안 좋다는 논문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오케이 그냥 유산균이란 거에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왜 쓰고 어떤 기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어떤 범용적인 그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조지가 되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 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면역반을 일으켜서 이것들을 막아내게 됩니다. 근데 장에 이렇게 많은 뭐 균들도 많고 뭐 외부 물질들 항원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뭐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장 안에서 막혀 있기 때문이겠죠. 몸 안으로 침입을 못 들어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장은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외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막 면역반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게 하는 것들은 이런 그 장에 있는 어떤 점액들 이런 것들도 막아주고 점막 세포들 이런 것들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질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 그리고 세균들의 이런 것들 막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들이 있고 아까 말한 점액들, 뭐 세균, 그러니까 그 세포들, 그 다음에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외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자, 이거 염색해서 보면요, 요 파랗게 보이는 게 아까 그 점액들이고요. 이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파랗게 보이는 게 이것들 하는 가블리셀이라는 분비 세포들입니다. 근데 자, 정상적으로는 초록색들 아까 점액들이 층을 이루고 여기서 이제 그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하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염증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다음에 장내 세균총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 위에 있던 층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얘네들이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은 이것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염증반 이런 것들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다시 복구시키는 것들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목적들이 하나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리키거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새는 장 증후군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리키가 샌다는 거잖아요. 어떤 틈을 통해서 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장세포들이 인텍트하게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외부들 못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약물이든 뭐 스트레스든 뭐 그러니까 먹는 거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사이들이 벌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으로 외부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 것들은 그 염증 반응, 그러니까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런 합체들이 전신으로 순환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디오 보면서 그 개념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에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김영희 씨와 진광이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진광이는 체지방 검사 결과 심각한 비만으로 나타났고
간 수치 모두 정상 수치의 4배에서 7배 이상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장내 곰팡이. 지금 진광이 굉장히 비만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지방 간염까지 진행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에서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 하루 3-4봉지의 과자를 먹는다는 엄마 김영희 씨도 장내 곰팡이 상태는 마찬가지. 김영희님 같은 경우도 장에 지금 미생물 패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유해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이, 대사 물질들이 소변에서 관찰되고. 네, 한번 쭉 비디오 보셨는데요. 저보다 설명 잘 하시죠? 자, 아까 세는장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인택트하게 붙어 있는 곳에 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들이 음식물, 질병, 그다음에 약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런 점액들, 그다음에 점막들, 세포들, 면역 반응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익균, 유해균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니까 세균총 균형들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해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증식하게 되고, 유익균들은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점막에 문제들이 생기고 새는장 증후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리키거 신드롬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슈가 되냐면은 염증성 장염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IBD, 그러니까 염증성 장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방어 기전이 깨지는 부분들, 췌장염 같은 경우도 리키거 신드롬처럼 그러니까 세균총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제 췌장염이나 간, 그다음에 이런 IBD 이런 것들이 같이 고양이들은 특히 많이 병발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부전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대사가 되면서 유레믹 톡신, 그러니까 신장 관련된 이런 이제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전신 염증도 생기고 특히 심장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러지나 이런 것들, 음식물 알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먹은 거는 이제 체내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우리 문제에 있어서 이 장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면역 반응들이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비만 세포, 마스트셀 이런 데서 감작, 항체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감작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똑같은 애가 또 들어오면요, 이제는 감작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항체가 그대로 결합되고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간지럽고 이 염증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알러지 컨트롤의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피부도, 뇌도, 신장도, 간도, 심장도 여러 가지 분들과 같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야말로 우리 몸의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 건강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의 어떤 모습을, 아까도 보셨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총이 어떤 식으로 했냐에 따라서 내 몸이 비만도 날씬하게 표현되는 것도 있고, 내 몸이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내 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장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그래서 좀 이제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 건강이 이제 제일 기본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에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니까 세균총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나쁜 세균이 이렇게 먼저 증식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많이 나쁜 세균들이 있다면 이 균형들을 정상인 좋은 세균들이 균형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리키거 신드롬처럼 이렇게 무너진 장벽들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아까도 말했지만
유산균이나 뭐 이런 균들, 이런 것들이 몸에 유익한 균 말씀드려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잖아요. 먹으면은, 얘네는 먹어서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위산에 갑니다. 위산이 pH가 굉장히 낮고, 얘네들이 살기에 이제 굉장히 힘든 환경이잖아요. 여기를 뚫고 가요. 또 가면은 담즙산이 있으니까 이제 담즙에서 나오는 이것도 pH가 이거보다 더, 위산보다 더 낮고, 얘네들도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여기도 생존해서 갔어요. 가면 이제는 이 장에 굉장히 많은 유해 이런 패소젠, 그러니까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또 공격을 합니다. 뭐 톡신들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또, 자, 이 과정들을 다 거치고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잘 도착을 해야겠죠? 우리 잘 도착하는 거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기서 이제 세대가 갈린다 뭐냐 말씀드리는데, 제가 랄랄라랄랄라 랄랄랄랄라 하고 노래를 부르면 아, 뭐구나 라고 아시는 세대는 제 또래 세대고, 저게 뭔 소리냐 하면은 네, 저랑 전혀 네, 한참 떨어진 세대고 네, 그런데 아마 노래 많이 닥터 캡슐 해가지고 캡슐로 우리 잘 살아가자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네, 장까지 죽지 않고 살아간다 뭐 이런 네, 컨셉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들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폰으로 뭐를 했다. 뭐지 얘는? 잠시만요. 누가 그었는데 누가 그으셨지? 이런 놀라운 기능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 계속 꺼져 있네. 잠시만요. 한번 껐다가 파워포인트를 껐다 해서 주석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리고 다시 키면 나 어떻게 계속 있어 얘. 이거를 지우는 주석 달기. 네, 저 생전 본 적이 없는 지우개. 지워졌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캡슐들 있잖아요. 이런 캡슐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캡슐 기술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특허받은 4중 코팅, 2중 코팅, 무슨 코팅이 있고, 솔직히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것들 말도 힘들고, 또 하나는, 넘어갔다. 네. 다른 거는, 코팅 기술 막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오히려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거 아닌, 그냥 균 자체가 내성이 있어서 잘 장까지 도달한다. 이런 논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을 해야지 꼭 잘 살아간다, 아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이 좋고 나쁘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공통적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산균 이렇게 할 때 항상, 냉장 보관하세요. 아니면은 이거, 잘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우리는 콜드 체인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전에 이제 환경보건원에서 시중에 있는 유산균 제품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패키지에 써 있는 대로 잘 있나? 그러면 어떤 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이제 유산균 표기하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분석을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덜 나왔으니까 이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이 쓴 거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네, 여기는 10의 9승인데 여기는 10의 10승이잖아요.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장균수 100억 이러면은, 만약 그게 이제 유통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은, 어쨌건 1년 후에도 10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업체나 이런 데서 한 3, 4배 정도를 더 넣습니다. 그럼 300억, 400억을 넣어요. 그럼 얘네들이 쭉 죽어나가면서 나중에 1년 뒤에 쓰면 한 1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거든요. 그래서 열 안정성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산균 제품들을 마이너스 20도씨, 4도씨, 20도씨, 40도씨 이러다 보관했을 때 얼마나 생존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한 달, 3달, 6달 해가지고 봤을 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20도씨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감소해서 거의 한 40% 합니다.
마이너스 20도는 50%. 네. 이런 식으로 감소한 거 볼 수 있고, 20도씨, 그리고 한 40도씨만 되면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은 거의 다 많이들 이제 그 감소하고 죽고 그러고, 그나마 4도씨에서 해도 한 3분의 1 정도는 네, 40% 정도가 죽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온도에 굉장히 보통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말화를 이제 하면 이 과정들이 다 동결건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동결건조 과정 거치면서 일단 동결건조 과정에서 이제 되게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냉동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죽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유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 그런 그 데미지 입는 걸 또 막아주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결건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열의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낮은 네, 것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대부분이 동결건조해가지고 분말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리고 반려동물용으로 보시는 것들은 거의 다 아마 이제 분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말들을 먹이시면서 먹여야 되는 양들이 많죠. 근데 솔직히 이 분말들 보시면요, 유산균 양은 요만큼이면 나머지가 부용제가 이만큼이에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그 동결 건조하면서 이런 그 데미지 세포 데미지 입는 거를 막아주는 것들이 대부분이 유제품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부용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쭉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왜 먹였는데 오히려 유산균 먹고 막 설사하거나 이런 애들도 있는데, 솔직히 유산균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부영제에 반응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영제에 먹이는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많은 양의 분말들을 또 먹이려다 보니까 강아지가 너 하겠죠? 네. 안 먹는다. 고양이는 특히 너나 먹어라.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5A는요, 네, 저희가 개발을 이제 같이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액상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말 타입을 이제 워낙 주어야 되는 양이 많으니까요. 보통 뭐 유산균들 2g, 3g, 5g 뭐 이러고 주니까. 그리고 되게 많은 부영제들이나 동결 건조 방식에 의한 이제 그런 손상들이 있는데, 이 프로5는 액상으로 하면서 정말 딱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뭐 되게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요즘 아마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은 다 스포이드로 보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초기 제품들은 이렇게 그 짜먹는 식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썼어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이고, 아마 옛날엔 저랬었지 하시는 분들은 벌써 4년 가까이 계속 얘들을 먹여보시는 네, 분들이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호성이나 이런 부분들 먹이는 것들 아까 말했지만 뭐 5-6방울이면 되니까 네, 그냥 눈 깜짝 사이에 다 없어지죠. 그래서 뭐 저희가 항상 이게 내가 뭘 줬는지도 모르고 먹는 유산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제대로 된 유산균이 제대로 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들인데, 자, 프로5A 같은 경우는 기본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성장 단계, 뭐, 독소, 유산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 단계로 쭉 이제 환경에 적응한 단계가 있고요. 이게 록 페이지에서 막 이제 증식해서 활성화되는 단계가 있고, 자, 죽는 애와 사는 애가 평형을 이루는 이제 스테이셔너리가 있고, 이제 죽는 애가 더 많아서 이제 사멸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분말 유산균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 세균들을 키워서 이제 쭉 이제 막 키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분말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내가 몇백억이 있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 이제 많이 있어야 이만큼 죽어나가도 이제 그만큼이 되니까. 그래서 몇백억을 내가 이 유산균이 가지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프로5A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록 페이지, 아까 그 안정화 단계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성장 단계를 조절한 유산균이라는 게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산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요, 이제 장에 도달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식이냐면은 아까도 위산이나 담즙산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되게 좋지 않은 환경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런 위산으로부터 유산을 보호하는 것 되게 안정화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생존율이나 증식률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대 배양을 통해서 이 위산이나 담즙산에 굉장히 강한 애들만 선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유산균들은 많은 양을 줬고 그것들이 이쪽에서 살아나가서 이제 도달하는 네, 이런 거면은 프로5는 적은 양을 줬는데 가가지고 왕창 늘어나는 네, 이런 식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산균이 숫자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나 잘 살아가서 어떻게 증식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보다 프로5A 기본적으로 한 5-6방울 주시면은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뭐 우리 막 100억을 준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훨씬 더 많은 애들 주는 거에 비해서 그 증식이나 한 산성이나 이런 데서 이겨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장기 테스트인데요. 이런 건 어떠냐면은 인공장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위, 장 같은 똑같은 이제 pH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유산균들을 넣어서 얼마나 이 시간마다 얼마나 살아서 도착하는지를 쭉 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트레디셔널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프로5에는 생존율이 높은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게 프로5A에서도 싱글 스트레인, 그러니까 하나만 거기에 속하는 애들은 물론 기존보다도 많이 살긴 하지만 훨씬 복합적으로 이거를 구성을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했구나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마이코톡신이나 어떤 세균이 내는 이제 톡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중화해주는 이 톡신 안에서 배양을 하면서 이것들 중화하는 기능을 가진 요소들을 뽑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얘기할 때 이제 되게 혹독 환경에서 이제 대사산물들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사산물들을 같이 첨가해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항체나 이런 것들에서 방어 기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5에는 8개의 균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마다 보시면 뭐 IBD에 효과 있는 거, 유리너리 와토피에 효과 있는 것들, 다이어리아, 뭐 변비에 효과 있는 여러 가지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그래 대단해 보인다.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솔직히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후기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많은 분들한테 테스트도 요청드리고 어떤지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테스트들 해보면은 뭐 활력이 좋아졌네, 뭐 변이 좋아졌네, 눈빛도 좋아졌네, 뭐 여러 가지 뭐 냄새가 좋아졌네, 뭐 그다음에 뭐 눈이 염증이 뭐 좀 좋아졌네, 애가 건강해졌네, 뭐 이런 이제 되게 그냥 일반적인 이제도 얘기들도 이제 반응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수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염증성 장염이나 이런 데 이제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이 아마 염증성 장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네. 맞지?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설명드리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염증성 장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설명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보통 IBD 염증성 장염이 일어나면 이제 세균총이 불균형들, 그 리키것 아까 세는장 증후군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유산균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도와주냐면은 아까 말한 그 유해 세균들 증식한 거에서 이 세균들이 장벽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그 점액들 분비들 촉진시켜주는 것들, 그다음에 이 장 사이사이가 다시 이제 그 세는장 증후군 아까 얘기했는데 인텍트,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딱딱 붙을 수 있도록 그런 펩타이드,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들을 내는 것들, 그리고 염증성 물질들을 감소시키고 하는 것들 해가지고 이런 이런 그 점막들, 그 방어막들을 이제 완벽하게 다시 구축해주고 세균들을 이제 그 밸런스 맞춰주고 염증 반응들을 줄여주고, 그래서 IBD일 때는 이렇게 리키거 신드롬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식으로 이제 해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방어 기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5A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IBD 있는 환자들이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은 보통 IBD 재는 게 뭐 방사선, 초음파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장벽이 되게 두꺼워진 것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게 한 2.5 이하인데 뭐 3.2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복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얇아지는지 2.4, 2.18 뭐 이런 식으로 얇아지는 것들. 그래서 뭐 IBD가 제일 흔한 게 이제 체중 감소 구토들이니까 뭐 3.1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애가 이제 증상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증상이 어떻게 호전되냐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보는 것들 뭐 만약에 만성췌장염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 하는 부분들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만성췌장염과 그다음에 염증성 장염과 뭐 간 관련된 것들 같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자 췌장염 같은 경우는 저희 많이 재는 것들이 그 호르몬, 그러니까 FPL 호르몬이 아니니까 효소 수치죠. 고양이 특이 효소, 뭐 강아지 특이 지방 효소 뭐 이런 것들 재잖아요. 그래서 FPL 같은 거 쟀을 때 목용 후에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애가 이제 활력이나 뭐 이제 그 애 상태가 어떤지 이런 쪽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만성신부전에 유산균들 많이 먹이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신부전이나 있으면 이제 원래는 그 체내에서 우리 왜 신부전 많이 걸리신 분들 BUN 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 질소 아무리 이제 원래 그 신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신부전이 일어나서 배출이 잘 안 되고 이제 그 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진 그러니까 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득세하는데 이런 균들은 다 이제 유해균들이 이런 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부전이 일어나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거 다 한꺼번에 보자. 자, 한꺼번에 보자. 네, 그 장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에서 유해 세균들이나 다른 세균들이 이제 오버그로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뉴트리언, 그러니까 영양 성분들을 먹잖아요. 그게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넘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테인들이 다 흡수가 안 되고 넘어오게 되면 이런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또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이 활발히 작용하면서 나오는 거는 암모니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에 또 더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면서 BUN 그다음에 그 톡신들 그러니까 신부전에 의한 톡신들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왜 심장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 그래서 신부전일 때 신장 그다음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과 같이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슈들이 많이 되는데 신부전일 때도 이렇게 이제 장 쪽의 문제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그 유레믹 톡신 그러니까 신장 독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염증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요. 자, 이것도 한꺼번에 볼게요. 자, 아까 말한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있잖아요. 이런 그 오버그로스 박테리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소들이 흡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도착하는 찌꺼기 나머지 영양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분해하는 효소들 가진 세균들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톡신이나 암모니아 수치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리키거신 아까 그 세는장 증후군의 이것들을 인텍트하게 만들어주면서 방어 기전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흡수量줄어드니까 BUN이나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하는 식으로 유산균들을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프로5A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또 이제 만성 신부전 있던 애들 BUN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컨트롤 되고 하는지 뭐 반응 좋은 애들은 떨어지는 것들도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볼 수도 있고 유지되면서 애들 이제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5A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장 관련해서 되게 광범위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의 가장 기본인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목표로 한 1시간 1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하고 이제 질문 뭐 답하고 뭐 또 이제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자, 항산화와 관련돼서는 우리 항산화가 뭔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성산소 활성산소라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낮추는데 활성산소가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나요? 활성산소와 항산화, 종종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라 불리는 활성산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항산화 물질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세포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며 달리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활의 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과가 갈변하고 쇠가 녹쓰는 것은 산소로 인한 산화작용인데요. 이처럼 우리 몸도 활성산소로 인해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데, 활성산소에 손상된 세포는 돌연변이 세포로 자라나고 결국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정도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세포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는 생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와 혈액 속의 지방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며 이는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개봉한 지 오래된 기름이 산패되어 냄새가 나는 것도 산소로 인해 지방이 산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대학 의학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은 36,000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라고 발표했을 만큼, 활성산소는 우리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존재이며, 대표적으로 암,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 중 약 90% 정도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활성산소 생성은 피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인체 내에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 산화시키기 전에 이를 막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활성산소는 더욱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항산화 능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노후 차량일수록 연비가 나빠지며 배기가스 배출도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지요. 하지만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해 산화를 일으키는 특성은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결합하여 힘을 못쓰게 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환경적으로 적정량 이상의 과도한 활성산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활성산소가 주는 이점보다도 이로 인한 노화와 질병의 위험이 더욱 크기에 활성산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방지를 위해 항산화 음식을 찾아 먹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활성산소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과식인데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과식을 하게 되면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수하는 분들이 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등에 들어있는 각종 식품 첨가물은 소화 과정과 해독작용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더욱 많이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을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며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나친 운동인데요. 운동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활성산소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적당한 운동은 체내 항산화 효소를 높여 오히려 활성산소를 줄이는 효과를 내지만, 너무 지나친 운동은 과도한 양의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정상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인 항산화력을 초과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거나 단명하는 것도 지나친 운동으로 인한 활성산소와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흡연인데요. 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 같은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의 일종인 과산화수소도 포함되어 있기에 흡연은 활성산소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울 때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음주, 수면 부족, 자외선 등은 활성산소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속에서 생활을 하며 패스트푸드 또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술, 담배를 하며 운동량은 거의 없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우리 몸에서 자, 한번 쭉 한번 봤는데요. 아까 여기서 활성산소 관련해서 이제 비디오 보면서 보셨듯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뭐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아까 얘기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쓰이는데요. 이것들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산소 호흡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나오는 게 활성산소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뭐 심장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장도 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한 활성산소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활성산소가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 몸의 세포나 이런 것들 다 망가질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항산화 시스템,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이런 활성산소들이 이제 데미지를 그러니까 손상을 입히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아까 거기서 나왔듯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다 10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항산화 물질들은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는 늘어나는데 항산화 물질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 쪽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산화적 스트레스 손상으로 인해서 조직도 손상되고 염증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디오에 나왔지만 뭐 존 홉킨스 의대에서 웬만한 솔직히 저희도 이제 기전이나 이런 거 볼 때 활성산소가 관여가 안 되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기관이나 질병들에서 활성산소가 어떤 기전 안에서는 다 이제 같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산화 스트레스에서 심장 쪽, 뭐 치매 관련된 얘기도 있고, 뭐 구강 쪽에 뭐 염증이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그다음에 뭐 혈관 쪽 관련된 거, 피부와 관련된 거,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에 암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에서 모두 활성산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다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활성산소 되게 나쁜 놈이구나 라고 하지만 아까 비교했지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활성산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든 어떤 나쁜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초과해서 이제 더 많아지고 이거를 방어하는 기전들이 망가졌을 때가 결국 문제고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 라고 하시면 아마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뭐 하나쯤은 다 먹고 계실 거예요. 네, 뭐 비타민 E를 먹던 비타민 C를 먹던 아니면 뭐에 좋은 걸 뭘 먹던 아마 굉장히 또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요. 항산화제들마다 타겟으로 하는 곳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좀 차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거에 생각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항산화 작용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효소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항산화제만 먹는다고 다 끝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또 영양소들도 같이 섭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솔직히 반려동물용으로도 뭐 항산화제들 많거든요. 먹어야 되는 양들이나 아니면 이제 항산화제들이 거의 다 이제 캡슐이나 이제 지용성 물질들 같이 이제 많이들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항산화 효과도 있으면서 적은 양을 좀 편하게 그리고 저는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의 어떤 항산화제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온 게 엑셀라이트라는 이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 논문 데이터와
어떤 효과들 그리고 노령에서 좀 많이들 이제 이슈가 되는 인직이나 심장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범용적으로 네, 쓸 수 있는 어떤 범용적 이제 기본 항산화제를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했던 물질들 중에 하나가 뭐 아스타잔틴이나 뭐 어쨌든 워낙 이제 그 항산화 효과가 높은 것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린진 같은 경우는 사이트러스 추출물들이나 그 외에 이제 뭐 루테인, 제라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일반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아시는 분들 보시면은 저게 그러가지고 그냥 물 같은 액상으로 가능하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용성인 애들하고 수용성인 애들하고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얘를 완전 뭐 물같이 똑똑 떨어지는 애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구현을 해냈냐 이제 좀 신기해 하시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보통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액상화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저희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던 부분들이고요. 이 액상화했던 액상 자체도 또 어떤 뭐 이제 인지 기능이나 이런 쪽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허 출원도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마우스나 래트나 이런 거 먹었을 때 항산화 효소들이나 이런 것들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산화 이제 효소들이 감소하는 것들을 보면서 효과들이 제대로 나타나는구나 것들을 볼 수 있고 제가 이 항산화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한 번 먹는다고 이걸로 좋아가 아니라 저희가 실험한 것 중에 이제 에큐트 그러니까 급성 실험과 만성 실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어떤 물질 주입하기 전에 바로 전에 먹이고 얘네들이 얼마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나 물론 그거에서도 항산화 효과들이 항염증 효과를 보면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지만 한 일주일 전부터 쭉 먹여서 이제 만성화 시킨 다음에 그걸 먹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정도 일정한 농도 이상 도달하고 그것들이 쭉 지속이 됐을 때 효과가 이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험한 것 중에 이제 비글견을 이용해서 항산화 효능 평가 시험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애를 이제 한 달 동안 쭉 먹여보고 이 먹이면서 실질적으로 얘가 제대로 흡수가 되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수용성과 지용성과 여러 가지 섞어놓은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제형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흡수가 되는지 그래서 그 이제 항산화 효소들을 측정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또 보시면은 영주체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 볼 수 있고 저희가 이걸 더 했을 때 어떠냐면 거의 이제 평형 거의 막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평형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수준 갔을 때 얘네가 그 농도에 가고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효과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먹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엑셀라이트 같은 적은 양들을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이게 액상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접 주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 간식이나 사료나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흡수돼서 뭐 먹었는지 모르고 바로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먹는 거랑 같이 섞어 주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항산화제 같은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냥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장 건강이 이제 우리 몸의 기본과 웬만한 질병들이나 이런 거에 이제 항산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이제 관여한 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항산화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런 유산균, 그다음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기본적인 건강들을 굉장히 좀 챙겨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이제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막아줄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 이제 제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의 이것들을 컨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 이제 뭐 제가 하는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고요.